다가왔습니다. 주요 후보들은 4.19 묘역을 참배한 데 이어 전략 목표층을 잡기 위해 5060 세대, 안보, 노동 등 맞춤형 공약을 내놨습니다. 통신비 인하는 대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골 공약입니다. 후보별 공약의 차이점과 실현 가능성을 검증해드립니다. 대선을 앞두고 공무원들에게 정치 관련 게시물에 좋아요도 누르지 말라는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논란이 일고 있는 지침 내용이 뭔지, 또 고위직에만 관대하다는 지적이 사실인지 따져봤습니다. 미 항모 칼빈슨 호가 호주와의 합동훈련을 마친 상태로 다음 주 중반쯤 동해상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8일 미 태평양 사령부가 한반도 주변 배치를 전격 발표한 게 단순한 발표상 혼선인지 의도적인 허위 발표인지 분석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 뒤 시 주석에게 들었다며 한국이 중국의 일부였다고 인터뷰한 게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매체는 충격적인 무지를 드러냈으며 한국을 격분하게 만들 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실제 어떤 표현을 썼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화물차 일부 차주들이 활어를 더 많이 실으려고 차량 중량의 2배를 초과한 수조를 달고 다니고 있습니다. 전복될 위험이 크고 도로가 부식될 우려가 있는데도 일부 민간 검사소에선 눈 감아줬습니다. 기동 취재했습니다. 국내 UFC 종합격투기 경기 승부 조작 시도에 이어 또 다른 현직 격투기 선수도 승부 조작에 개입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경찰은 관련 선수와 브로커 등 4명을 출국 금지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남성 육아휴직자가 처음으로 10%를 넘어섰습니다. 장점은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 같고요. 단점이라고 하면 돈이겠죠. 육아는 여성 몫이란 인식이 빠르게 바뀌고 있지만 이런 결정을 하기가 여전히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올봄 들어 첫 황사가 관측됐습니다. 하늘은 청명했는데 미세먼지 농도는 평소보다 최고 5배나 높았습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9일 4.19 혁명 57주년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를 피로 지키려고 몸부림쳤던 분들에게 새삼 고개가 숙여집니다. 물론 우리 민주주의는 완성된 게 아니지만 오늘도 후보들이 유세 현장을 누비고 또 유권자가 후보들을 향해서 눈을 부릅뜨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노력 아닌가 싶습니다. 자, 공식 선거운동 사흘째 주요 후보들은 외연을 넓히거나 지지층을 강화하기 위해서 맞춤형 공약으로 경쟁을 벌였습니다. 정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어제 어르신 공약에 이어 5, 60대를 위한 공약을 내놨습니다. 상대적으로 지지세가 약한 연령대층을 겨냥했습니다. 부모를 봉양하고 아이들 뒷바라지에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의 노후는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부당해고를 막기 위한 희망퇴직 남용방지법 제정과 퇴직 블랙리스트 작성 금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인생 이모작 준비를 약속했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보수 우파의 적통을 강조하며 안보 정책으로 맞섰습니다. 힘의 우위와 무장 평화가 핵심입니다. 우리 한반도의 안보 상황을 망각한 반미 친북 세력이 한미 동맹을 흔들어 우리 안보를 위기에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미군 전술핵 재배치와 사드 포대 추가 배치, 북한을 협상 상대로 가정한 상호주의 폐기를 내세웠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한국노총을 방문해 일자리 공약으로 노동계를 공략했습니다. 일자리는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며 공공일자리 81만 개를 내건 문재인 후보와 차별화를 꾀했습니다. 양적 목표 중심의 일자리 정책보다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고 공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하겠습니다. 비정규직 대폭 축소와 중소기업 임금 인상을 내걸었습니다.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지하철역 출근 인사를 마친 뒤 TV 토론 준비에 집중했습니다. 토론에서 가장 맞붙고 싶은 상대로 안철수 후보를 꼽았습니다. 빼앗긴 보수의 표심을 찾겠다는 뜻입니다. 여러 가지 자유롭게 후보들한테 질의하고 저도 답변하고 뭐 그러죠 뭐. 편하게 생각하고 가겠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신촌 대학가를 찾아 젊은 층 표심 잡기에 힘썼습니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대한민국의 대학생들은 대한민국을
해야 한다고 주장할 권리가 있습니다.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선 대기업 노조도 특혜를 벌이고 일자리 나누기에 나서야 한다며 집권하면 설득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정영태입니다. 오늘 후보들은 너도 나도 앞다퉈서 4.19 민주묘지를 찾았습니다. 혁명 정신을 계승하겠다는 말은 같았는데 지향점은 달랐습니다. 이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후보는 방명록에 촛불로 되살아난 4.19 정신이라고 적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기필코 미완의 4.19 혁명을 완수하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촛불 정신과 4.19 정신은 같다며 적폐 세력 청산과 정권 교체의 적임자임을 강조한 겁니다. 홍준표 후보는 4.19 정신을 민중주의가 아닌 민주주의라고 해석했습니다. 4.19 혁명의 본래적 의미를 되찾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좌파 세력과 민주주의 수호자 대결 구도를 만들어 보수 지지층 결집을 꾀한 걸로 보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국민이 이기는 대한민국이라고 방명록에 썼습니다. 추모 분위기에 맞춰 직접적인 언급은 삼갔다는 게 안 후보 측의 설명입니다. 국민을 강조한 건 통합의 메시지로 확장성에 무게를 뒀다는 해석입니다. 유승민 후보는 정의, 심상정 후보는 개혁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참배는 선거 전략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대선 후보 확정 뒤 문재인 후보는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를 찾았고 홍준표 후보는 광주 5.18 민주묘지를 처음 찾았습니다. 상대 진영이나 그 유권자들에게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통합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방문한 거죠. 참배 정치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국민 통합을 실현하는 리더십으로 이어지길 기대해 봅니다. SBS 이한석입니다. 양강구도를 형성하고 있는 문재인 안철수 캠프에는 유명 인사들의 지지 선언이 이어졌습니다. 정치부 정희민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정 기자, 오늘 우선 가수 전인권 씨가 안철수 후보 지지를 선언했더라고요. 네, 오늘 이 두 사람이 이제 그 비공개로 오찬을 좀 함께 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네. 전인권 씨가 이 자리에서 안철수 후보를 돕겠다는 의사를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안 씨가 좋다 이런 전 씨의 어제 발언이 좀 문재인 후보 지지자들로부터 공격을 받으면서 소속사 측이 지지 선언은 아니라고 해명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뭐가 진실인지 좀 전인권 씨와 직접 통화를 해봤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네, 전인권 씨는 본인이 안철수를 지지하는 게 맞고 또 앞으로 뭐든지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문재인 후보 측이 선거를 좀 너무 전쟁으로 만들려고 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문재인 후보 쪽에서는 또 과거 상도동계 인사들의 지지 선언이 나왔더라고요. 네, 이 김덕룡 김영삼 민주센터 이사장과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를 비롯한 이 상도동계 인사들이 문 후보 지지를 공식 선언을 했습니다. 김덕룡 이사장은 합리적인 보수가 문 후보를 지지하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네. 문재인 후보도 3당 합당으로 갈라졌던 민주화운동 진영이 다시 하나로 통합됐다면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런데 김동룡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당에서도 공을 많이 들였던 걸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네, 국민의당도 이 상도동계 자장이라는 어떤 상징성 네. 그리고 또 외연 확장에 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에 김 이사장 영입에 좀 공을 들여왔던 게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좀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렇군요. 자, 자유한국당 얘기로 가볼까요? 당사에다가 무슨 세탁기를 비치했다고요? 네, 지난번 이 홍준표 후보 TV토론에서 세탁기 발언이 좀 화제가 됐잖아요. 관심을 많이 끌었었죠. 예, 그래서 한국당이 아예 이 홍준표 세탁기라고 지칭을 해서 이거를 유세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 대한민국 적폐를 이 세탁기에 다 넣고 돌리겠다는 의미라고 합니다. 재미있는 아이디어긴 한 것 같습니다. 현수막 훼손 사건이 하나 있었던 모양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문재인 후보의 현수막이 대전과 이 전남 광양에서 훼손된 채 발견이 된 사건입니다. 이 문재인 후보 얼굴 부위가 좀 찢어져 있는 채로 발견이 된 건데 경찰이 그래서 수사에 나섰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거리 유세전도 불붙었습니다. 그런데 거리에 많이 보이는 후보가 있는가 하면은 거의 보이지 않는 후보도 있습니다. 이게 다 돈 때문입니다. 각 당의 주머니 사정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유세전, 권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흥겨운 선거송과 어깨가 들썩거리는 유세단의 율동, 선거하면 흔히 떠오르는 유세 모습입니다. 오늘 오후 3시간 남짓 취재진이 서울 강남구와 영등포구를 돌아다니면서 마주친 유세 장소는 모두 4곳. 2곳은 기호 1번 문재인 후보, 한 곳은 각각 기호 2번 홍준표,
3번 안철수 후보입니다. 4번 유승민 후보와 5번 심상정 후보는 현수막만 보였습니다. 진짜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냥 프랑카드만 본 것 같아요. 1번이 제일 많고 다른 후보는 잘 안 보입니다. 유세 차량과 선거운동원을 동원한 이런 유세전은 돈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이 유세에는 유세차 5대와 유세단 80여 명 정도가 나왔는데요. 오늘 하루에 소요되는 비용만 1,400만 원 정도가 듭니다. 판매 시작 1시간 만에 329억 원을 모금한 문재인 펀드와 선거 보조금으로 선거를 치른다는 문 후보. 당사 건물 담보대출 250억 등으로 선거비를 충당한다는 홍 후보. 두 후보는 그나마 여유로운 편입니다. 선거 보조금이 적고 의석이 호남에 편중돼 과거 방식의 유세전을 펼치기 쉽지 않은 국민의당 안 후보는 요즘식의 온라인 유세를 펼치기로 했습니다. 바른정당은 고육지책까지 내놨습니다. 대규모 유세차 대신 저렴한 스쿠터가 대안입니다. 100만 원짜리 전동 스쿠터에 30만 원짜리 스피커, 20만 원짜리 피켓, 150만 원짜리 스쿠터 17대를 동원해 골목 유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큰 유세차를 타고 손만 흔드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과 진정 대화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접근성이 용이한 그런 장점을 갖고 있는 유세 차량이다. 정의당도 공보물면을 기존 16장에서 8장으로 줄이고 SNS를 적극 동원한 온라인 홍보전을 펼쳐 저비용, 고효율을 노리겠다는 계획입니다. SBS 권란입니다. 항상 선거의 주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세대별 투표율과 표심입니다. 이번 대선에는 과거와 다른 변화가 이 세대별 투표율 표심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강청환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강 기자, 20대 투표율은 낮고 50, 60대 이상은 높은 게 이제까지의 전형적인 그런 패턴이었는데 이번엔 좀 다를 것 같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동안은 20대 투표율이 선거의 주요 변수였습니다. 네. 50대, 60대 이상 중장년층은 누가 뭐라고 안 해도 투표를 많이 하시니까 그렇죠. 20대만 투표장 많이 가면 투표율이 올라갔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엔 좀 거꾸로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최근 중앙선관위가 조사를 했는데 지난 대선에 비해서 이번 대선에 꼭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20대는 올라갔는데 60대는 오히려 떨어졌거든요. 이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이 촛불 집회를 경험한 20대의 투표 의지는 강해진 반면에 상대적으로 보수 성향이 강한 좀 중장년층들은 마음 둘 데를 찾지 못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걸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까지의 공식을 보면은 20대 같은 젊은 층의 투표율이 올라가면은 진보 진영이 좀 유리하다 이런 거였잖아요. 네, 그 공식도 이번에는 잘 맞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전에는 젊은 층은 진보에 가깝고 또 그 상대적으로 중장년층은 보수로 지지 성향이 확연히 갈렸습니다. 그래서 20대가 투표 많이 해서 투표율 올라가면 진보 진영에 유리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한 여론조사 보니까 20대 유권자 58%가 상황에 따라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전체 연령대 중에 이 부동층이 가장 많습니다. 이 진보 대 보수라는 기존 구도가 깨지다 보니까 후보랑 정책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젊은 표심이 많아진 걸로 보입니다. 재밌네요. 자, 그럼 결국 어느 후보가 유리하다는 겁니까? 최근 한 여론조사를 보면 20, 30대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확실히 앞서고요. 50, 60대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또 앞서고 있습니다. 다른 여론조사들도 대체로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보셨듯이 이 젊은 표심은 언제든 바뀔 가능성이 높고 50, 60대 중장년층이 투표장에 또 얼마나 갈 수 있을지 그게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변수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재밌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네요. 수고했습니다. 대선 주자들의 분야별 공약 검증,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가계 통신비 인하 공약을 살펴봅니다. 이 통신비 인하는 대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단골 공약인데 문제는 역시 실천 가능성입니다. 유병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통신비를 내리겠다는 대선 후보들의 약속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흔들기에 충분합니다. 거의 모든 국민이 이용하는 데다 가계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월 11,000원인 기본료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 6,075만 명을 감안하면 연간 8조 원이 넘는 금액입니다. 소비자는 요금 폭탄을 맞고 있지만 기업은 요금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의 요금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는 건데 실현만 된다면 국민이 바로 체감할 수 있는 공약입니다. 하지만 홍준표 한국당 후보,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는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일부 정당에서 발표한 포퓰리즘에 영합하는 인위적 통신요금 인하는
결코 해결의 방안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측도 통신사들의 경영 악화로 이어져 통화 품질 개선이나 신규 투자에 지장을 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영업이익을 작년과 같은 3조 6천억 원으로 가정한다면 바로 4조 적자로 만들어 놓겠다는 것입니다. 매우 비현실적이고 위험한 발상입니다.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제4 이동통신사 도입을 공약했습니다. 현재 3사 체제인 이동통신 시장에 네 번째 사업자를 허가함으로써 보다 치열한 경쟁을 통한 요금 인하를 유도한다는 발상입니다. 하지만 이미 시도됐다 실패한 정책이란 비판도 나옵니다. 4이동통신에 지금 여러분들 역사를 잘 아시겠지만은 여러 차례 시도했지만은 이것은 거의 우리나라가 지금 포화된 상태에서 제4이동통신의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 밖에도 문재인 후보는 한중일 3국 간 로밍 요금 폐지를, 안철수 후보는 온 국민 데이터 무제한 서비스란 이름의 속도 제한형 서비스 도입을 각각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특정 국가 정부가 상대국 민간 사업자 간의 합의를 강제할 수 없다는 점, 속도 제한형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가 이미 존재한다는 점에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의미 없는 공약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5명의 후보 모두 취약계층 통신비 지원 확대를 약속한 가운데 홍준표, 유승민 후보는 특히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요금제와 단말기 구입비 지원을 강조했습니다. 자, 유병수 기자, 뭐 복잡한 얘기인데 결국 단순하게 얘기를 해보면은 정부가 어디까지 개입할 거냐 이 문제인 것 같네요. 네, 일단 후보들의 그 통신비 인하 공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가 통신비 인하를 위해 시장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쪽이고, 두 번째는 반대로 시장 자율에 맡겨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픽을 보시면 그 문재인 후보의 기본료 폐지, 그다음에 심상정 후보의 보편 요금제 도입, 이쪽은 정부가 시장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쪽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안철수, 심상정 후보의 제4 이동통신 도입하고 유승민 후보의 알뜰폰 시장 활성화는 그 시장 경쟁 촉진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뭐 결국 중요한 거는 역시 실현 가능성 문제인데 어느 정도인 것 같습니까? 우선 일단 상반된 입장을 가진 두 전문가 의견을 먼저 들어보시죠. 기본료를 없애겠다. 이건 하면 안 돼요. 왜? 보편적 서비스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정책이에요. 그러나 기본료를 없애겠다는 것은 시장 개입이에요. 저렴하고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법으로도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정당인 후보자들이 충분히 통신비나 공약을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두 분의 의견이 간단치가 않죠. 그런데 말이죠. 이처럼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는 상황에서 어느 쪽이 더 실현 가능성이 있냐라고 단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얼마나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얼마나 많은 요금 인하폭을 늘려나갈 수 있는가, 이 균형을 맞추는 게 아주 중요한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동통신사들은 지금 신경이 굉장히 곤두서 있겠습니다. 네, 저한테도 지금 전화가 많이 와서 어떻게 이제 이 출연이나 리포트가 나갈지를 궁금해하더라고요. 그렇겠네요. 잘 들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교사나 경찰 같은 공무원들에게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라는 지침이 내려졌습니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한다는 취지인데 일부 지침이 논란이 됐습니다. 사실은 장훈경 기자와 함께 따져보겠습니다. 자, 장 기자, 공무원들은 자기가 직접 글을 쓰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SNS에 뜬 글을 공유하거나 또는 좋아요를 누르는 것도 안 된다, 이런 지침이 내렸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전국 경찰에 그제 전달된 내부 지침이 있는데요. 그것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정치 관련 게시물에는 댓글은 물론 공유하기나 좋아요도 누르지 말라고 합니다. 이 또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통해서도 선거와 관련된 글은 전달도 하지 말고 그런 말이 많이 오가는 방에서는 아예 탈퇴를 하라고 합니다. 이 또 선관위가 공공기관에 전달한 SNS 활동 관련 유의사항 공문도 내용이 비슷한데요. 이 선거에 관련한 글은 절대 직접 쓰지 말고 그냥 보기만 하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지침이고 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진짜 좋아요 한 번만 눌러도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이 선관위는 위법한 행동이어서 이 삭제 요청만 하고 조직적이거나 반복적이지 않으면 처벌하진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이 반복적이란 말이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 공무원들에게는 압박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기로는 뭐 그
이런 공무원들 그렇다 하더라도 선출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동안의 사례를 보면 좀 다르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게 이 신현희 서울 강남구청장의 경우인데요. 최근에 그렇죠. 네, 이 자유한국당의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관련된 말이 나왔는데 먼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강남을의 신현희 강남구청장을 조직책으로 이번 선거에 바로 각 지역구 선대위원장으로 투입해서 선거에 이 구청장도 공무원이거든요. 이 법적으로는 이 선거 관련 활동은커녕 선거 대책기구에 방문조차 안 됩니다. 네. 이 선거법 위반인 거죠. 선거니까 가만히 있었습니까? 네,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한국당에서는 신현희 구청장이 이 선거대책위원장이 아니라 지역구인 강남을의 조직위원장이다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이 조직위원장이란 자리는 해당 지역구의 재정과 인사를 총괄하는데 지방자치단체 장이 맡을 수는 있습니다. 자, 선거에 직접 관여하는 활동이 아니고 당직이니까 맡을 수 있다는 건데 사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조직위원장이라는 자리가 정말 대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치적으로 완전한 중립적인 자리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좀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이거 말고도 애매한 사례들이 또 있죠. 네, 맞습니다. 이 민주당 소속인 최성 고양시장의 SNS인데요. 이 특정 정당의 승리가 우려스럽다라는 이 글도 SNS에 올라와 있고요. 또 TV 토론의 소감이라면서 특정 후보는 예리하다, 또 다른 후보는 까메오 같다 이런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일반 하위직 공무원들은 좋아요도 누르지 말라는데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지 않아도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에 대한 조치가 이게 고위공무원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에게는 좀 너무 적용이 좀 덜 된다 이런 논란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두 발언을 한번 비교해 보시죠. 총선을 외치면 필승을 외쳐달라. 또 편지를 썼더니 오세훈은 한 번도 답장 안 했는데 박원순은 꼬박꼬박한다. 이 둘 다 공무원이 선거를 앞두고 한 발언인데 어떤 게 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걸로 보이시나요? 뭐 느낌으로 봐서는 총선 외치면 필승 외쳐달라. 이게 당연히 더 강한 위반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이 위의 발언은 보시는 것처럼 당시에 이 선거관리의 주무장관이었던 정종섭 전 행정자치부 장관이었고 지금은 자유한국당 의원이죠? 네, 맞습니다. 이 아래 발언은 서울시청 7급 공무원이 한 발언이었습니다. 이 당시 정 전 장관은 주의 촉구 결정만 받았고 이 아래 있는 7급 공무원은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아서 공무원직을 잃었습니다. 이 공무원 정치 중립과 관해서 이 차별적인 법 집행이 논란을 더 키운다. 이런 지적들이 전문가들을 통해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명백하게 좀 중심을 잡아야 될 부분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잘 들었습니다. 국내에서 치러진 UFC 종합 격투기 경기에서 승부 조작 시도가 있었다는 소식을 어제 저희가 단독으로 보도해드렸는데 또 다른 현직 격투기 선수도 승부 조작에 개입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8일에 미 태평양 사령부가 핵 항공모함 칼 빈슨호의 한반도 주변 배치를 전격 발표했습니다. 싱가포르를 떠나서 호주로 향할 예정이던 칼 빈슨호의 뱃머리를 서태평양 지역으로 돌리게 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흘 뒤에 매티스 국방장관이 칼 빈슨호가 북상 중이라고 확인까지 하면서 한반도의 긴장은 최고조로 올랐습니다. 하지만 칼 빈슨호는 지난 15일 정반대 방향인 인도네시아 순다 해협을 지나고 있었고 취소된 걸로 알려졌던 호주와의 합동훈련도 이미 마쳤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단순한 발표 혼선이었는지 아니면 미국이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한 건지 요즘 미 행정부의 언행에 종잡을 수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워싱턴 김우식 특파원입니다. 미국 언론들의 해석은 조금씩 엇갈리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지휘 체계의 혼선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태평양 사령관이 너무 앞서 한반도 배치를 발표했고 매티스 장관이 이를 잘못 이해해 북상 중이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반면 워싱턴 포스트는 의도된 작전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강력한 대북 압박에 중국까지 움직이기 위한 고도의 심리전이었다는 분석입니다. 현재 칼 빈슨호는 호주와의 합동훈련을 마친 상태로 다음 주 중반쯤에야 동해상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방부가 다음 달 2차례 미사일 요격 훈련으로 대북 압박의 고삐를 쥘 것으로 보인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태평양 해상에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표적으로, 캘리포니아 미사일 기지에서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표적으로 각각 요격 훈련을 벌입니다. 통상적인 미사일 방어 훈련의 일환이지만 이번 훈련은 특히 점증하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일본 방문 이틀째인 펜스 미 부통령은 요코스카 미군 기지에 정박 중인 핵항모 레이건호에 올라 다시 한번 미국의 군사력을 과시했습니다. North Korea is the most dangerous and urgent threat to the peace and security. The United States will continue to protect our people and our allies and to strengthen the bonds between us. 미국이 연일 북한에 대한 강력한 압박 메시지를 내놓고 있지만 이번 허위 발표 논란으로 트럼프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추락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우식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최신형 이지스함을 서해로 급파해서 지난 며칠 동안 실탄을 사용한 훈련을 벌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의 핵폭발 상황에 대비한 가상훈련도 있었습니다. 베이징에서 편상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발포 명령이 떨어지자 대원들이 출동하고 즉각 함포가 발사돼 해상의 목표물을 타격합니다. 레이더에 미사일이 관측되자 즉시 교란탄이 발사되고 적의 전투기가 접근하자 벌컨2가 불을 뿜습니다. 서해에서 벌어진 중국의 최신형 이지스 구축함 티닝호의 첫 실탄 훈련 장면입니다. 승조원들이 방사능 보호복을 입고 북한의 핵무기 폭발 상황에 대비하는 훈련도 벌어졌습니다. 这次训练突出实战背景，训练强度大，实际使用武器多。 가상적기가 폭격에 나서면 지상의 미사일 부대에서 실제로 미사일을 발사해 대응하는 훈련 장면도 공개됐습니다. 包括这个进行的方向、进行的时间进行的批次、高度各个都未知从这个方面已经加大了对我们这个就是抗击的难度。 중국 관영 CCTV가 이런 장면을 연이어 내보내는 건 이례적인 일로 최근 조성된 한반도 긴장 상황과 무관치 않습니다. 무엇보다 북한의 핵폭발 상황까지 가정해 훈련에 나선 건 중국 역시 지금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라고 중국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편사옥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한국이 중국의 일부였다. 이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인터뷰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서 들은 말을 옮긴 건지 아니면 본인 해석인지 아직 분명하지는 않은데 어느 쪽이든 간에 있을 수 없는 발언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한세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2일 월스트리트저널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주된 내용은 지난 6일과 7일 가진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정상회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서 10분 동안 한국과 중국의 역사에 대해 들었고 북한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걸 이해했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시 주석이 중국과 한국의 역사에 대해 설명하며 사실 한국이 중국의 일부였다고 말했던 겁니다. 이 발언은 인터뷰 당시엔 보도되지 않았지만 그 뒤 전문이 공개되며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먼저 나왔습니다. 온라인 매체 쿼츠는 한국이 중국의 일부란 이상한 발언은 한국을 격분하게 만들 일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실제로 그릇된 역사인식을 갖고 한반도 문제를 설명했든 트럼프 대통령이 오해한 채 한반도 현안에 접근했든 문제가 아닐 수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외교부 당국자는 한국이 중국의 일부가 아니었다는 점은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명백한 사실로 보도 내용의 사실 여부를 떠나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이야기라고 일축했습니다. SBS 한세연입니다. 정부 대신에 차량 정기 검사를 대행하는 곳이 민간검사소입니다. 전국의 차량 검사소가 1,700여 곳인데 민간 검사소가 90%를 넘습니다. 그런데 일부 민간 검사소에서 위험한 차량 불법 개조를 눈감아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기동 취재 조기호 기자입니다. 인천 연안부두 화로를 실어 나르는 차량 가운데 일반 화물차를 불법 개조한 차량이 눈에 많이 띕니다. 차량이 생산될 때부터 수조가 부착돼 출고되는 정상 화로차와 달리 일반 트럭 위에 차량 중량의 2배를 초과하는 수조를 얹은 차량은 불법입니다.
전복될 위험이 큰 데다가 바닷물이 새 도로 부식에 우려마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불법 개조 화로차에 합격 판정을 내린 한 민간 검사소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거 합격했어요, 불합격했어요? 그럼 싣고 다니면 불법이지만은 검사할 때를 내리고 오는 거예요. 차량 검사 때만 뗐다가 검사가 끝난 뒤 다시 수조를 올려놓은 겁니다. 그걸 알고서 검사소에서 이렇게 합격시켜 주셔도 돼요? 아니, 추측만 가지만 정도는 없잖아요. 지금. 국민안전처와 교통안전공단이 검사 직전에 수조를 떼준다는 차량 정비소를 기습 점검했습니다. 작업장 곳곳에 화로차 수조가 쌓여 있지만 업주는 딱 잡아뗍니다. 나는 지금 떼겠는데 지금? 조용히는 그냥 뭐예요? 아니 뭐 버리려고 내놓은 거 버릴 좀 넣어. 일부 민간 검사소는 심지어 불법 개조를 해주는 정비소를 알선해주고 있습니다. 화로통 내리고 검사하는데 얼마 정도 들어요? 저희가 안 내려요. 걔네가 내려주고 검사까지 나왔는데 아마 18만 원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전화번호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러면. 민간 검사소에 대해서 화로 수조차에 대한 불법 구조 변경에 대한 사항을 검토를 해보니까 부실 판정에 대한 사항이 다수 발견돼서 이러한 사항들은 관계기관에 통보해서. 하지만 부실 판정이 적발돼도 검사소는 최대 한 달 영업정지가 전부. 불법 행위가 드러날 경우 검사소의 자격을 박탈하는 등 엄격한 행정 처분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SBS 조교입니다. 오늘 하늘은 맑아 보였지만 불청객 황사가 몰려오면서 미세먼지 농도는 평소보다 최고 5배까지 높았습니다. 황사는 하늘을 뿌옇게 만들진 않는 걸까요? 정구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차례 비가 지난 뒤 푸른 하늘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서울 남산에서 관악산의 모습이 뚜렷이 보입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푸른 하늘 아래 누런 먼지띠가 선명합니다. 어제 중국 북동 지역에서 발원한 황사가 들어온 겁니다. 올봄 첫 황사입니다. 어제 비가 와서 날씨가 굉장히 좋을 줄 알았는데 막상 올라와 보니까 별로 이렇게 그때는 좀 뿌연 것 같고. 황사의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평소의 3배, 광주는 5배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번 황사는 어제부터 유입되기 시작했는데요. 때문에 한 차례 흙비가 내렸습니다. 비가 내린 자리에 그대로 흙먼지가 남아 있습니다. 중국발 스모그는 매우 작은 입자가 많아 조금만 농도가 높아도 시정이 크게 떨어지지만 입자가 큰 황사는 시야를 크게 가리지 않습니다. 주로 공장이나 자동차에서 나오는 스모그 입자는 빛을 촘촘히 가로막지만 황사는 빛을 대부분 통과시킵니다. 성분도 크게 다릅니다. 스모그엔 중금속이 많이 들어있지만 황사 성분의 대부분은 흙입니다. 오늘 백령도 관측소의 자료를 보면 흙 성분인 칼슘 농도는 13배나 증가했지만 중금속인 남 농도는 평소의 4분의 1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내일 오전까지는 서해안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황사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SBS 정보입니다. 이렇게 미세먼지와 황사 때문에 불안하다 보니 공기 질과 관련한 산업이 커지고 있습니다. 깨끗한 공기를 만들어주는 기기도 인기고 공기 컨설턴트라는 새로운 직업도 생길 정도입니다. 보도에 정호선 기자입니다. 유치원 아이들의 야외 수업 시간. 교사는 스마트폰으로 미세먼지 수치를 수시로 확인합니다. 교실에서 나올 때는 하늘에 먼지가 없었는데 이제 먼지가 많아져서 교실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이 유치원은 교실 안팎에 공기 측정기를 설치해 실내외 활동 여부를 결정합니다. 부모님들도 그러니까 요즘에는 기관지나 이런 쪽으로 좀 안 좋은 아이들이 많고 하니까 굉장히 좀 예민하신 편이에요. 최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영화관이나 큰 건물에서는 공기 질 관리가 필수가 됐습니다. 공기 질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업체에 공기 오염 상태에 따라 체계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공기 컨설턴트라는 새 직업도 생겼습니다. 실내 공간의 오염도를 진단하고 쾌적한 공간에 만들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봄철 황사에 반짝 팔리던 공기청정기는 사계절 가전이 됐습니다. 공기청정기가 하나 있으면 쾌적해지고 그래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 성능도 더 진화하고 있습니다.
오염물질로 가득한 공간에서 공기청정기를 돌리자 30초도 안 돼 먼지 농도가 10 이하로 떨어졌고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까지 구분해 걸러집니다. 스스로 조립해 쓰는 저렴한 DIY 공기청정기에다 마스크, 공기정화식물까지 공기질 관련 시장은 2020년 3조 7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 정호선입니다. 민간 기업에서 아이를 키우겠다며 육아휴직 중인 직장인은 지금 2만 명을 좀 넘습니다. 이 가운데 남성이 2,129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전체 육아휴직자의 10%를 넘었습니다. 육아는 여성의 몫이다, 이런 생각이 빠르게 바뀌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 직장에서는 남성들이 이렇게 육아휴직을 택한다는 게 여전히 용감한 또는 무모한 결정인 게 현실입니다. 이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부터 육아휴직 중인 홍은호 씨. 9살, 7살 두 딸과 함께하는 아침 식사 시간이 무척이나 즐겁습니다. 분주하게 옷을 입히고 등굣길에 함께 나섭니다. 홍 씨가 육아휴직을 결심한 건 올해 초입니다. 이사로 아이들 학교가 멀어지면서 부인 혼자 아이를 돌보는 게 버거워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직원이 7명뿐인 홍 씨의 회사는 난감해했습니다. 과감하게 사표를 냈죠. 내니까 대표님께서 다시 저를 부르시던 이제 그렇게 얘기해서 어떻게 이렇게 육아휴직 제도를 쓸 수 있는 기회가 된 겁니다. 아이를 돌보기 위해 휴직하는 아빠들이 1년 새 54%나 급증하는 등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성 육아휴직은 여전히 망설여지는 일입니다. 특히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휴직하기가 쉽지 않아 남성 육아휴직자의 59%는 대기업 직장인입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한 달 휴직급여가 100만 원에 불과해 경제적 압박도 각오해야 합니다. 기업이 적극적으로 미래의 노동력을 키우는 데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남성과 여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이해하고 허용해주는 분위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육아를 개인 문제가 아닌 사회의 책임으로 여기는 인식의 전환이 가장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SBS 이강입니다. 서울의 집값과 전셋값이 다 오르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수도권 외곽으로 옮겨가는 서민들이 늘고 있습니다. 출퇴근하기 힘드시죠? 송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아침 7시가 넘은 시각, 의정부에 사는 여현정 씨가 버스에 오릅니다. 만원 버스에서 20여 분, 그리고 지하철에서 50분을 보냅니다. 또 20분을 걸은 다음에야 서울 강남에 있는 직장에 도착합니다. 집을 떠난 지 1시간 30분 만입니다. 일하는 시간보다 실은 출퇴근하는 게 더 힘들 때가 많습니다. 특히나 목요일이나 금요일 이 정도 되면 출근, 퇴근 때문에 지쳐서. 매일 수도권 등에서 서울로 출근과 등교를 하는 사람은 150만 명. 5년 전보다 4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 특히 출근과 등교에 1시간 이상 걸리는 수도권 장거리 통근 통학 쪽은 27%에 달했습니다. 이는 서울에 치솟는 집값 영향이 큽니다. 서울에서 집을 사거나 또는 비슷한 평수에 전세를 들어가는 게 금액적인 차이가 많게는 2, 3억까지 차이도 나다 보니까 실제로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은 4억 2천만 원으로 경기도보다 1억 7천만 원 비쌌습니다. 문제는 수도권 교통망 확충은 더딘데 더 싼 집을 찾아 더 먼 곳으로 나가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던 겁니다. 서울과 가까운 곳일수록 집값의 상승세가 가파르다 보니 동탄이나 평택 신도시 같은 곳의 신규 분양에도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 광역 급행열차 등을 도입한다고 밝혔지만 아직 초기 단계에 불과해 출퇴근 전쟁은 한동안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SBS 송욱입니다. 프랑스 대선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테러 위협과 폭력으로 비상입니다. 판세도 안개 속인데 4명의 유력 후보가 초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배재학 특파원입니다. 프랑스 남부도시 마르세유에서 테러를 모의한 용의자 2명이 긴급 체포됐습니다. 이들의 집에서는 IS가 사용하는 액체폭탄과 자동소총, 또 IS의 충성을 서약하는 영상 등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soupçonné de vouloir commettre de façon imminente une action violente à la veille de l'élection présidentielle française. 대규모 유세를 남겨놓은 각 후보 진영은 비상이 걸렸고 정부는 투표 당일 5만여 명의 경찰과 대테러 특수부대를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11명의 후보 가운데 4명의 선두권 후보가 오차 범위 안에서 초접전을 벌이면서 유세전도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흥분한 청중이 연단위로 오르다 제지당하는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공화당의 피용 후보는 청중이 던진 밀가루를 온몸에 뒤집어서는 수모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나흘 앞으로 다가온 프랑스 대선의 가장 큰 변수는 아직까지 후보를 정하지 못한 30%가 넘는 부동층과 청년들의 표심입니다. Malheureusement, en France, il y a beaucoup de chômage. Il faudrait que le prochain président français règle le problème de chômage en France. C'est très important. 오는 일요일 1차 투표에서 한 후보가 과반수를 득표하지 못하면 다음 달 7일 1, 2위 후보끼리 경합을 벌여 25대 프랑스 대통령이 정해집니다. 파리에서 SBS 배지학입니다. 색색의 봄꽃 가운데 노란 유채꽃은 넓은 밭에 재배해 감상하는 특징이 있죠. 대부분은 축제용으로 심어지고 꽃이 지면 버려져 왔는데 유채를 고급 기름과 식재료로 활용하는 방법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봄볕 받은 벌판에 유채꽃 물결이 수채화처럼 펼쳐집니다. 나들이 객들과 어우러져 봄의 정취가 물씬합니다. 이렇게 꽃 구경 위에 전국에 만들어진 유채꽃밭이 여의도 면적의 11배가 넘습니다. 유채꽃 보러 왔는데 사람도 너무 많고 향기도 너무 좋고 이쁘고 꽃이 지고 상중객들의 발길도 끊긴 뒤 유채꽃에서 씨앗을 수확했습니다. 압착 기계에 넣었더니 상큼한 봄 향기에 유채 기름이 흘러나옵니다. 살짝 볶아 추출하면 고소한 맛이 참기름 못지않습니다. 전통 간장과 식초, 매실액 등을 넣어 고급 식재료의 소스로 활용하는 방법이 새로 개발됐습니다. 불포화지방산이 다양하게 골고루 들어있어서 영양학적인 면에서도 뛰어나고요. 꽃향기 같은 유채 특유의 그 풍미가 그 식욕을 돋궈주는. 기름 자른 기술이 발전하면서 경제성도 좋아졌습니다. 1헥타르당 약 360리터 정도 수확이 되고 그걸 경제적 가치로 환산했을 때 약 170억 정도의 소득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유채기름은 몸에 좋은 불포화지방산이 93%로 올리브유보다 높고 항산화 물질인 토코페롤도 풍부해 고급 식용기름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전망입니다. SBS 송윤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시즌 초반 사상 초유의 트레이드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선수 16명이 새로운 기회를 얻었고 팀들은 약점을 보완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어젯밤 KT와 롯데는 국가대표 투수 장시환과 오승택에서 이름을 바꾼 내야수 오태곤 등 2명씩 맞바꾸는 트레이드를 발표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3월 이후 8개 구단이 참여한 4건의 트레이드로 역대 최다인 16명의 유니폼을 바꿔 입었습니다. 모든 팀이 가을 잔치를 꿈꿀 정도로 평준화된 전력이 트레이드 열풍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 또 FA 선수들의 몸값이 치솟으며 돈이 들지 않는 트레이드가 전력 보강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트레이드된 선수 대부분이 좋은 활약을 펼치는 가운데 특히 선두 기아가 톡톡히 재미를 보고 있습니다. 외야수 이명기가 이적 이후 타율 3할 9푼 3리에 불방망이를 휘두르고 있고 포수 김민식은 80%가 넘는 도루 저지율로 주전으로 입지를 굳혀가고 있습니다. 어제 이름과 팀을 모두 바꾼 오태곤은 KT로 이적하자마자 6번 타자 1루수로 선발 출전했습니다. 주전을 나가든 백업을 나가든 어딜 나가든 그 좋은 기회를 꼭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태곤은 2회 첫 타석에서 우중간 2루타로 출루한 뒤 팀의 첫 득점도 올려 신고식을 멋지게 치렀습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 테스트 이벤트가 내일로 모두 종료됩니다. 조직위는 성공적이라고 자평하는데 자세히 보면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김영렬 기자입니다. 지난해 2월 정선 스키 월드컵을 시작 후 45개국 5,600명의 선수들이 평창올림픽이 열릴 빙판과 설원이를 질주했고 20만 명의 팬들이 미리 보는 올림픽을 즐겼습니다. 테스트 이벤트는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대시설 및 대운영 능력에 대해서 호평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성공올림픽을 예감하기엔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여자 아이스하키는 대회 개막 전
보안의 핵심인 에이드카드 발급 시스템이 바이러스 감염으로 작동이 중단됐고 시스템이 단순 바이러스가 감염된 거고 그래서 그쪽에서 지금 많은 작업 중이죠. 저희도 당황스러운 상황이고 수천억 원을 쏟아부은 경기장도 숱한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컬링은 곳곳에 균열로 대대적인 재공사가 필요하고 쇼트트랙은 전광판 추락으로 임시 전광판을 달고 대회를 치렀습니다. 팬들의 동선을 고려하지 않고 36개 좌석을 연속으로 붙여놓은 이런 관중석도 있습니다. 휠체어 리프트가 고장나는 등 장애인들의 접근성이 떨어졌고 화장실을 비롯한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채 300일도 남지 않은 평창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위해선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SBS 김영렬입니다. 올 시즌 프로야구에서 가장 주목받는 신인이죠. 넥센의 이정후 선수. 오늘 위험천만한 장면이 있었는데 투지도 좋지만 부상은 조심해야겠습니다. 오늘 전국 곳곳에서 황사가 관측됐습니다. 서울은 오후가 되면서 공기가 깨끗해졌지만 여전히 서해안과 남부지방은 공기가 탁한 상태인데요. 이렇게 어제 오늘 불어온 황사의 영향으로 내일도 먼지 농도가 높은 곳이 많겠습니다. 오후에는 한 차례 비가 내리겠습니다. 하지만 양이 충분치 않아서 먼지를 완전히 해소시키기에는 부족하겠습니다. 충청 이남지방은 낮부터 밤사이 5에서 10mm 안팎의 비가 내리겠고 수도권과 영서지방은 내일 낮 한때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먹구름이 잔뜩 끼면서 오늘보다 높은 기온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10도, 한낮 기온은 16도로 낮 기온은 오늘보다 낮겠습니다. 남부지방도 20도를 밑돌면서 오늘보다 낮은 기온을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이후로 남은 한 주는 큰 일교차만 유의하신다면 무난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셨습니다. 57년 전 오늘 4.19 혁명의 과정에서 초중고생 55명을 포함해서 18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시인 김수영은 이걸 두고 자유에는 피냄새가 섞여 있다고 했습니다. 57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피냄새 대신에 참여의 향기가 나는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 자유의 이름은 선거입니다. 어느 후보를 찍든 간에 투표장에 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을 이룰 수 있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